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고 관우 신앙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고종 황제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황제가 되기 전서부터.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1894년에 그 저게 벌어지죠. 그 청일전쟁이 벌어져서 청나라가 패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선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중국 세력이 완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퇴출이 되죠. 그리고 화교들 이런 영향력도 굉장히 줄고 많은 이게 중국 영향력이 바뀌는데 관우 신앙만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종이 어마어마하게 이 장려를 했거든요. 우선 이 청나라 패퇴 이전서부터 이전에 뭐가 있었냐? 북묘가 건설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묘랑 남묘는 건설이 됐는데 북묘는 그 지금 그러니까 대화문, 대화동 일대에 북묘가 건설이 되는데 근데 이게 연도가 1883년이기 때문에 건설된 연도가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쉬워요. 그 이모 군변이 1882년이고 청나라 군대가 왔고 그러니까 아 하나 더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고요. 그때 이모 군변이 나서 그 명성황후가 여주 갔다가 충주까지 도망을 치죠. 충주까지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제 진령군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된 무당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무당이 관훈장의 그 이제 이 빠를 받은 무당이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한 기가 막히게 도성 귀환열차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총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북묘에다가 그 해화문 쪽에다 북묘를 하나 더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령군 칭호로까지 받게 되는 그 무당이 그 자리를 차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 부도 끌어들이고 이제 폭사모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 별명이 북묘 부인이었다고. 그 진령군의 다른 그 별명이 북묘 부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 북묘에서 그 진령군의 활동이 대단했고요.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된 후에는 대한제국을 세운 후에는 서묘 지금의 그 서대문 바뀐데 어디로 보시냐면은 그 금화초등학교 아시나요? 금화초등학교라는 그 감리교 신학대 있는데 그 언덕쯤에다가 숭이묘라고 서묘를 하나 더 세웁니다. 근데 이 서묘는 근데 그전 그 관제묘하고는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를 다 모십니다. 그리고 제갈공명 그리고 그런 촉한의 주요 신하들을 다 모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관우는 삼형제 중에 하나죠. 근데 어쨌든 이러면서 동서남북 서묘 4개를 다 만들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관우 그 신앙을 갖다가 장려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관우는 아까 말한 대로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런 이 정신적인 지주로서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본 견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남산의 와룡로라고 있죠.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얘긴 들어보셨나요? 남산에 와룡로가 있는데 그 남산 중턱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이묘랑 거의 같이 시기에 만들어져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남산빛 그러니까 이제 회현동, 충무로, 을지로 요 일대가 그 당시 일본인 거리였거든요. 명동 요 일대가 일본인 거리였기 때문에 그 일본인을 좀 내리누르겠다. 그런 그 의도를 갖다가 은연중에 고종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동묘를 참배를 한 숫자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갔다고 그래요. 아까 이제 영조는 17차례, 뭐 순조는 10차례 이러는데 고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점점 덮어집니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당시 이제 유교가 점점 힘을 잃어갈 때였어요. 주작 힘이 점점 잃어갈 때였기 때문에 또 기독교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또 천도교도 힘을 많이 받고 막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관제묘들이 민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충동 그 소피텔 호텔 건너편에도 하나 있고요. 방산시장에도 있고 보신강 옆에도 하나 있었을 정도. 그러니까 서울 완전 한복판에도 이 물론 규모는 아까 말한 관제묘 이런 건 작지만 한 칸짜리 이 정도지만 이 관우를 모시는 공간들이 서울에서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지방에서도 전주, 태인, 평양, 강진 이런 정도로 기존에 있었던 지방 관제묘를 제외하고더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1895년에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청일전쟁에서 중국이 패했잖아요. 이미 1895년에 이미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세웠을 정도로 이제 다른 의미로 토착화가 된 거예요. 중국하고 상관없이 토착화 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신흥 종교들도 이제 다투어서 관우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선음질교라고 그러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유불선 3개 종교를 합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모시는 신이 3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관운장이다 라고 보실 정도고, 난단도교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도교의 일종 변형인데 그것도 또 하나 생기고, 그리고 증산도에서도 굉장히 관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근데 요 앞에 3종교는 굉장히 관운장을 갖다가 중요한 신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결코 이제 원탑으로 모시는 건 아니었죠. 근데 관성교라는 종교는 여기는 이제 관우를 원탑으로 모시는 종교. 지금도 있습니다. 관성교가. 그 이번에 전주를 가니까 거기 분이 5대째 모시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 관우의 관제묘로 5대째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런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죠. 그러면서 순종이 즉위를 하는데, 이제 순종은 사실상 너무나 힘이 없는 너무나 무력한 군주였고,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고종 퇴위 이후로 이미 일본한테 나라가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1908년에 국가제례 간소화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줄이는 행사를 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 관제묘에서 하는 제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예 폐지가 돼요. 그리고 북묘랑 서묘는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남묘랑 동묘만 남게 되는데, 그때 그 서묘랑 북묘에 있는 조각상이라든가 뭐 이제 주련이라고 그러죠. 주련, 현판 뭐 이런 모든 물건들을 갖다가 동묘랑 남묘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관성교 아까 말한 이제 일종의 이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 주도 종교였지만 이제 민간으로까지 침투가 됐던 관우 신앙은 이제 국가적인 성격은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이제 민간 신앙으로 이제 100%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 이제 민간이 하게 되고, 근데 지방은 거의 다 남게 됩니다. 1940년 이때까지는 적어도 이제 태평양 전쟁 그 부분까지는 거의 남게 되고, 특히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동까지 못 가봤는데 왜냐하면 안동 거기는 이제 대부분 소수소음 비롯해가지고 거기 남아있는 문화재들이 다 상태가 좋은데 관제묘도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진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가 태인이 있는데, 태인 같은 경우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전주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보존 상태는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재조명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근에 재조명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이제 거의 기적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이 동묘는 주위에 이제 동묘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벼룩시장이 있죠. 예, 벼룩시장이 있는데 주위 환경이 좋지가 않죠. 굉장히 이제 지저분하고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근데 그거는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안 좋았다고 그래요. 상태가.
그래서 지저분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거의 기적적으로 그 많은 유물들이 거의 그대로 있다.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왕이나 명나라 대신 뭐 아니 저기 사신 청나라 사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주련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기증을 하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저기 유홍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편을 썼거든요. 그 나의 문화적 답사기 서울편을 썼는데 10권에 보면 동묘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 관우가 신통력이 있긴 있는 모양. 근데 아까 저기 남묘라는 묘가 그 저기 최근에 도둑을 맞았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책 영향이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좀 갑자기 들게 되더라고요. 그 앞뒤를 이렇게 맞춰 보니까 그러니까 남묘가 이제 조금 이제 관리가 허술하고 이런 데인데 동묘는 그 이제 유물들을 갖다가 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가져가서 거기다 이제 새로 이제 이 전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옮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묘 자체도 다 새로 수리를 하고 이럴 건데 아마 그 책을 보고서 아 남묘에도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서 와가지고 거길 털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추측도 하게 되는데 이 일제 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고우영 삼국지의 유비죠. 이게 고종황제입니다. 얼굴 닮지 않았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유비 고우영 삼국지의 유비고 이게 고종황제거든요. 닮았죠? 네, 진짜 비슷하죠. 물론 이제 그 고우영 화백은 자기 얼굴을 갖다가 유비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닮았어요. 근데 그 고종황제 연호가 뭔지 아시는 분? 광무였죠. 그 광무를 쓴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삼국지가 후한 시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물론 나중에 이제 삼국으로 갈라지긴 하지만 후한 그 황건적의 남부터 시작하는데 후한을 시작한 황제가 광무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나라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의미를 뜻을 갖고 있죠. 또 하나 굳이 이제 두 가지 뜻이 더 속으로 뜻이 하나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광무제 유수가 유씨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먼 친척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망을 진압을 하고서 다시 이제 후한을 열게 되는데 이 고종도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그 철종하고 그게 뭐 십몇 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먼 관계였는데 그렇게 어마하게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됐다. 라는 의미에 있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유비랑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결국 다음 때에 망했거든요. 이게 관우상입니다. 동묘에 있는. 근데 요 상하고 이 상이 아까 그 상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상은 옷을 입혀놨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옷을 입혀놓습니다. 근데 옷을 벗겨놓고 찍은 몇 안 되는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며칠 전에 찍은 건데 여기가 동묘 정문입니다. 이게 살짝만 보셔도 규모가 상당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살짝 들어가서 문틈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금잡인이에요. 잡인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데 물론 이 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벼룩시장들에서 온갖 잡상인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럼 재미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 무협지 많이 보신 분들 저 구파일방이란 분, 구파일방이란 말 아시나요? 저기 이 정파 무림 중에서 이제 9개 방, 이제 구파일방이라고 있는데 9개 파하고 하나의 방이 있는데 1방이 뭐냐면 개방이라고 해요. 개방이 뭐냐면은 거지들의 이제 문파를 갖다가 개방이라고 하는데 무협지에서 보통 개방의 문파의 본부를 어디로 보냐면은 낙양의 관제묘로 봅니다. 그런 설정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랑 좀 연관이 되면서 한국하고 중국이 묘하게 닮았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소 모든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라. 성균관이나 유명한 이제 사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많이 있는데 이제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주변은 이래요. 주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에 지금 밖에서 찍을 수 있는 부분들 한 요 정도. 네. 근데 이제 이게 남원도 수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여기 이제 무한왕이라고 써 있어요. 무한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송나라 때 그 관화주였던 칭호입니다. 나중에 황제까지 올라가게 되지만 송나라 때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한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나 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연호가 숭정이에요. 숭정이고 요 밑에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시 제자입니다. 그다음에 병신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년이 두 번 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년.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선비들은 저걸 인정을 안 했어요. 청나라. 물론 이제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 그 일반 선비들은 아직도 명나라가 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 있잖아요. 숭정제를 계속 썼어. 근데 여기 보면은 이미 망한 지 100 몇십 년이 됐는데 계속 이제 명나라가 정신적 지주였다는 증거죠. 좀 우습죠? 망한 지 뭐 진짜 몇십 년 안 됐고 이런 시대면 혹시 모르겠는데 무려 100, 이것만 봐도 120년이잖아요. 60갑자가 이미 두 번 돌았다는 얘기인데 이것만 봐도 120년. 그러니까 대충 제가 계산한 거 1850 몇 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도 쓸 정도로 계속 이 명나라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 사당동에 있는 남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난 사고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침 그 아줌마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잠깐 요 안은 못 들어가게 하고 요 안쪽 건물만 이렇게 찍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요렇다. 요거는 이제 아마 관리하시는 분 건물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장충동 그 소피텔 호텔 건너편에 있는 관성묘인데 아주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요 정도 한 칸짜리인데 그 옆에 당연히 이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옆에 이제 관리 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대. 그래서 혹 이제 문을 열어주면 고맙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맞춰서 이제 와서 좀 볼 수 있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예 전화 자체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씁쓸했고요. 그다음에 전주가 유일하게 제가 가봤던 데 중에 열린 데였는데 나름 볼만합니다. 일단 그럴듯하죠. 입구서부터 언덕서부터 좀 그럴듯하고요. 이렇게 표지판도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 입구에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타는 아주 귀엽게 민화. 나중에는 조선 후기 이런 걸 점점 이제 민화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코믹하게 좀 돼 있고 이거 같은 게 옆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약간 자세는 다르죠. 자세는 약간 다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복제화인데 이거는 관우가 그 칼 한 자루를 갖고서 노숙한테 찾아가는 장면. 근데 형주를 계속 돌려달라고 이렇게 동호회에서 암벽이 오니까 혼자서 가서 이제 나중에 노숙을 이렇게 인질로해서 빠져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관우가 혼자 배를 타고서 동호로 가는 장면
여기 이제 단도라고 그래서 모임에 간다. 근데 그 아까 김영수 교수님 하신 것 중에 그 연극 그러니까 그 이제 경극으로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극입니다. 단도회라고 칼 한 자루만 갖고 동호회 모임에 갔다. 그래서 단도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여기는 그 저기 적벽대전 막 시작이 되면서 그 화영도 그러니까 저기 조조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결국 살려주게 되는데 그 전에 자기는 절대로 조조를 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면서 굴령장을 쓰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썼고, 여기는 아까 뭐 위진화하 그러니까 중원을 갖다가 뒤흔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일곱 우군을 사로잡고 방덕을 잡아 죽이죠. 7개 군을 갖다 물에 잠그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관우가 그 화타한테 치료받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한자로가 뭐를 써 있냐면은 뼈를 깎고 살을 째가지고 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우가 유비를 찾아 떠나면서 조조가 준 모든 이 금이라든가 은 모든 이런 재물을 갖다가 봉해버리고 출발하는 그걸 갖다 묘사를 한 그림이더라고요. 그럼 안은 어떠냐? 얼굴은 가렸어요. 예, 얼굴을 아무리 봐도 찍을 수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예. 근데 이 오른쪽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저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치성은 이쪽에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진짜 열심히 막 이제 손바닥에 닳도록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주창하고 그 관평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왕보라고 그 문관이에요. 문관인데 그 관우랑 거의 최후를 같이 하는. 그러니까 관우는 그 맥성을 탈출하다가 송권한테 잡혀서 죽고 나중에 그 성도 이제 얼마 바로 후에 함락이 되는데 그걸 지키다가 죽었던 왕보라는 문관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옆에는 조루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하급 무장이고, 여기도 아마 요화 같던데 자세히 써 있지는 않더라고요. 옆에는 보통 관평하고 주창이 있고 거기는 약간 밑에급 장수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를 가니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나마 전주 가서 하나 건졌는데 되게 웃기게 돼 있죠. 이게 유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비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장비 이미지랑 엄청나게 다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얼굴 붉고 수염기니까 이제 관우겠죠. 요즘 거의 저기 코믹 캐릭터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그 저기 서대문에 섬유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유비관우 장비를 다 모셨다고, 그리고 뭐 제갈공명의 날 잠깐 다 모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있던 거. 근데 그게 이 서면은 1904년에 만들어졌다가 1908년 아까 순종이 이제 고종 퇴위하고서 바로 그 제사 축소하면서 바로 없어져요. 4년밖에 없었어요. 4년밖에 없었는데 거기 있는 물건들을 갖다 전부 동묘에다 옮겨놨었어요. 그래서 요 물건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 섬유 자체는 없어졌지만 일본으로 살아남았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민화적 정격들이 이렇게 딱 그냥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국지라든가 그 관우신앙이라든가 이것도 우리나라식으로 변형이 돼서 받아들여져요. 그대로 이제 중국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만 보셔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국지로 남자들이 있긴 하는데 지나가는 남자들,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혹시 여기서 춘향전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고 보시죠. 춘향전. 홍길동전 읽어보시면, 삼국지 읽어보시면 훨씬 많죠. 아마 일본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본 겐지 이야기라고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장편 소설이 있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을 하는데 일본 사람한테도 붙잡아 놓고
겐지 이야기 읽어봤냐, 삼국지 읽어봤냐고 물어보면은 일본에서도 압도적으로 삼국지가 많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동양 정서를 자극을 한다. 근데 또 이 관우가 중국 사람한테 그렇게 인기 있고 민중들한테 인기 단순히 이제 충성 이걸 관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백성들한테 많이 퍼지고 그 어떤 뭐 이유가 있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자한테 굉장히 강한 사람. 조조나 선군이 뭐 선군 쥐새끼라고 그러고 조조가 그렇게 했는데 붙잡고 떠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약자한테는 약했거든. 강자한테는 강하고 이 군졸들한테 굉장히 잘해줬대요. 근데 이제 사대부는 굉장히 싫어했다고 막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민중들한테 어필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그 오만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이제 자기 명도 단축을 하고 삼국지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참 많았지만 그런 게 그 어떤 미학으로 작용을 했던.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합쳐졌다고 이렇게 얘기는 들으셨는데 일본에도 9개 관제묘하고 관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코하마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요코하마 차이나타운 관제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진짜 뭐 굉장히 호화찬란하게 잘 돼 있는데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아까 그 화교들이나 이런 데는 어디 가도 이제 관제 이런 시설들이 크건 작건 다 있는데 그래서 화교들한테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인촌 이런 데 물론 이제 교회 같은 게 있고 이러긴 하지만 이제 누구나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구심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국인인데 어디라도 이제 관제묘가 있고 관우 신앙이 있다는 건 뭐 종교 사원이나 이런 무상 숭배인 걸 떠나가지고 그 정신적 구심점이 있다는 상당히 부럽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우의 일본에 9개의 관제묘하고 관우상이 있는데 5개가 절 안에 있대요. 그리고 1개가 공자묘에 있다고. 오키나와에 근데 오키나와니까 좀 일본 본토랑은 좀 다르기는 한데 공자묘가 있는데 거기에 그 관우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본 이런 데에서도조차도 이게 동양적 그런 요소 아까 말한 대로 유불선 3개 종교가 다 이제 관우를 받아들인 것처럼 일본은 물론 이제 관우 신앙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이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다 이렇게 다른 종교랑 합쳐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뭐였냐면은 그 제가 동묘 관우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쭉 그 웹서핑을 해봤더니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 사대주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요즘 와서 이제 환빠라고 그러죠. 이제 그 환단곡이 좀 이렇게 심하게 신봉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진화족에 이런 걸 뭐하다 이렇게 해놨냐 다 녹여버리고 뭐 거기다 단군별을 모시든지 뭐 이렇게 뭐 치유 천왕을 모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관우면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고종 때 가장 흥성하게 된 이유도 일본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 또 그 관우면화 이거는 우리나라 화교들이 물론 자기들 뭐 가고 이러긴 했지만은 결코 그게 중화주의의 상징, 적어도 우리나라 관점에는 그 중화주의의 상징이나 이런 건 이런 종류의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같이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좀 다른 코드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다 이제 수리중이어가지고 정말 수리가 5월쯤에 끝난다고 들었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년째 수리를 있는데 좀 기대도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원형을 회복을 하고 또 이제 어느 걸 복원을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동구릉이나 영릉이나 이런데 이제 능행을 할 때 중간에 꼭 이제 가는 길이니까 이제 동묘를 들렸다가 하는데 그 시설이 있었대요. 그 막을 치는
임금님이 묵는 그 공간에다가 이제 막을 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도 그 밑에 그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이 천막을 치는 그 밑에 그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좀 복원을 했으면 하는 꼭 복원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고 여기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가 전 세계 카톨릭 국가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한복 입고 이런 이제 성모상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주민 얼굴을 한 과달로페 성모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카톨릭 국가끼리 당연히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할 때는 심지어 같은 성모 마리아 깃발을 들고 싸워요. 근데 다르죠. 그러니까 굳이 저기를 펴면 서울의 성모 마리아랑 부산의 성모 마리아가 달라요. 같은 성모 마리아인데. 그러면서 서로 그 깃발을 내놓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이런 문화 아이템들이 꼭 이게 한국적 변형을 거쳐가지고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 그게 삼국지도 한국적 삼국지 다르고 일본적 삼국지 다르고 게임으로 다르고 다 바뀌는 것처럼 관우라나 이런 것도 꼭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굳이 이게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게 나쁜 거다, 중화주의다,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굳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나라에서 아까 허균이 시도 쓰고 정선이 그림도 그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또 한국적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아까 약간 그 사진 때문에 당황을 해가지고 약간 더듬었는데 오늘 두서없는 강의 아무튼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예.